글을 읽으며 독자는 어떤 활동을 할까? 크게 두 가지 활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이다. 글에 나타난 정보를 처리하는 활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또 하나는 글을 읽으며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읽는 과정 자체를 조정하는 활동이다. 이를 다른 말로 인지활동과 초인지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지는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고 초인지는 그러한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바라보며 관찰, 발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단순히 글의 내용을 알아가는 인지 과정뿐만 아니라 내가 이 글을 잘 읽고 있는지, 잘 읽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는 초인지 과정까지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 교과서 175쪽부터 같이 글을 읽으며 실제로 독자가 하는 이 두 가지 활동을 각각 확인하고 정리해보자. 지금 우리처럼 공부를 하기 위해 글을 읽을 때에는 읽기 전에 먼저 각 문단에 표시를 해두면 확인하고 찾아보기 좋다. 우리가 읽을 글은 총 10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1문단부터 보자. 중세 유럽의 향신료 탐험은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이 밟은 땅을 인도라고 착각한 콜럼버스는 후추를 찾지 못했지만 대신 감자와 고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후추보다 더 좋은 향신료라고 고추를 평했습니다. 아마 콜럼버스의 탐험은 후추가 목적이었던 것 같고 콜럼버스가 발견한 대륙이 인도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이었던 탓에 원래 목적인 후추 대신 감자와 고추를 발견했지만 좋은 결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글은 짧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만 앞으로 읽게 될 글은 이것보다는 길고 복잡할 것이다. 글을 읽을 때 핵심 내용을 구조화하여 정리하는 훈련을 하면 독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1문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독자의 초인지 활동, 즉 문제 해결 및 조정 활동을 알아보자. 읽기 전에 독자가 예측했던 내용인 향신료 탐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실제로 글에 나타나 있다. 다시 말해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을 토대로 예측해본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 독서를 통해 확인하며 읽고 있다. 이후 콜럼버스가 유럽으로 전한 고추는 16세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을 거쳐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고추는 한 세기 만에 전 세계로 전해졌고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고추는 신대륙과 함께 발견한 또 다른 보물이었던 셈입니다. 유럽, 16세기 포르투갈, 네덜란드,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고추가 퍼져나간 경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전 세계로 전해진 기간이 1세기, 즉 100년밖에 되지 않았을 정도로 그 인기가 매우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며 독자가 읽기 전에 글 제목을 보며 질문했던 내용, 즉 고추를 신대륙의 숨은 보물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처음 발견할 때는 보물인지 몰랐지만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인기가 많아져 보물과 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읽기 전에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고 있다. 이것이 독자가 글을 읽으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다. 또 이 부분에서 고추를 숨은 보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표현상의 특징을 정리하는 활동도 내용 이해 활동에 해당한다. 여기까지 1문단과 2문단의 내용을 합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고추의 매운맛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추장을 즐겨 먹듯 고추의 원산지인 멕시코를 중심으로 타바스코, 칠리 소스 등 매운 소스가 발전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음식에 곁들이는 양념이 발달해 인도네시아의 산발, 태국의 남프릭 등 매운 소스가 개발되었습니다.
또 인도에서는 매운 품종의 고추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특히 아삼 지역에서는 엄청난 매운맛을 자랑하는 부투졸로키아 고추가 재배되었습니다. 산문단에서는 고추의 매운맛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역별, 나라별로 나눠서 고추의 매운맛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데 멕시코, 동남아시아, 다시 인도네시아, 태국, 그리고 인도 이렇게 번호를 매겨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콤한 고추, 파프리카는 부드러운 고추의 변종으로 미국의 열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터키를 대표하는 향신료인 파프리카는 오스만 제국 당시에 헝가리로 전파되었습니다. 파프리카는 단맛부터 매운맛까지 다양한데 이 중 순한 맛의 파프리카 가루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향신료가 되었습니다. 헝가리식 쇠고기 스튜 굴라시는 파프리카를 활용한 가장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이렇게 고추는 매운맛, 순한맛 가릴 것 없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사문단에서는 고추의 달콤한 맛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달콤한 고추는 바로 파프리카를 말하는데 역시 나라별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미국의 열대 지역과 터키, 헝가리 이렇게 번호를 매겨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고추의 맛을 매운맛과 달콤한 맛으로 분류하여 혹은 매운맛과 달콤한 맛으로 대조하여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독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파프리카가 요리 재료인 것은 알았는데 고춧가루처럼 양념으로도 사용하는지는 몰랐어. 파프리카가 요리 재료라는 것은 독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 즉 배경 지식에 해당하고 책을 읽으면서 요리 재료뿐만 아니라 양념으로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것을 배경 지식에 추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 3문단과 4문단의 내용을 합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문단에서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언급과 관련해 어떻게 고추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인지에 대해 지역별, 나라별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추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이지만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지는 400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추가 국내로 들어오게 된 시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임진왜란 즈음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고추가 우리 식탁의 필수적인 향신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아직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서 독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매운 음식이 많아서 고추가 토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들어온 지 400년 밖에 안 되었구나. 고추가 토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배경 지식이고 글을 읽으면서 그 배경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글을 통해 수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고추는 포르투갈 무역선에 실려 1540년대 마카오와 중국 무역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 규슈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추는 일본을 거쳐 지금의 부산인 동래 외관을 통해 들어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즈음에 이미 고추 재배가 경상도 일대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재배가 어렵지 않은 덕분에 그 뒤 고추는 남에서 북으로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중남미, 유럽, 포르투갈, 마카오와 중국, 그리고 규슈로 이어지는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동래, 지금의 부산에 있는 외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것이며 임진왜란 즈음 이미 경상도 지방에서는 고추가 재배되었고 이후 남에서 북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추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과정의 전개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 부분에서 독자는 외관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궁금해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고 있다. 여기까지 5문단과 6문단을 합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